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칩렛의 인기가 매우 커지고 있는데, 이 칩렛이란 개별적으로 공정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칩들을 하나의 칩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 전공정에서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기능을 가진 칩을 완성한 후에 패키징 방법을 통해 칩끼리의 인터커넥트를 완성함으로써 하나의 칩이 다양한 기능이나 메모리를 예로 들면 칩넷을 통해 연결할 때마다 2GB, 4GB, 8GB 이렇게 2배, 3배, 4배 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칩넷의 주요 개념입니다. 그럼 왜 칩넷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실 텐데요. 먼저 현재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스크를 사용해서 노광 과정을 거친 다음 패턴을 형성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진 칩이 요구되면서 노드 사이즈는 그렇게 빨리 줄어들지 않는데 이제 퍼포먼스 요구량이 너무 커지면서 칩 사이즈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사이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레티클 한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칩 사이즈는 더 이상 커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칩을 여러 장 사용해서 여러 번 마스크를 사용해서 패터닝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최근 선단 공정에서는 매우 미세한, 최근 3나노에서는 실제 라인리스가 16나노 이 정도지만, 매우 미세한 패턴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칩 수율은 칩 사이즈가 감소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웨이퍼에 파티클로 인한 이슈가 총 3개로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의 웨이퍼에 13개의 칩이 만들어지면 3개의 파티클 이슈로 인한 칩이 페일이 되게 되고 총 3개의 칩만 동작하게 되면서 16분의 13을 계산하면 81.25%의 수율이 나오지만 이제 하나의 웨이퍼에 총 88개의 칩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3개의 파티클 이슈로 인한 페일 칩 3개를 빼면 85개의 칩이 완성되면서 총 96.59%의 수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칩 사이즈가 커질수록 스루풋은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고 이제 이 칩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이 칩들을 연결하자는 칩렛이 조금 더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티그레이션 관점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뭐 마더보드에 램을 꽂거나 메모리를 추가시키기 위해 램을 꽂거나 그런 이제 보드 레벨 인티그레이션에서 이제 M3D와 같은 웨이퍼 레벨에서 다양한 칩들을 공정하기 위한 웨이퍼 레벨 인티그레이션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왼쪽 그림에 오른쪽 아래 그 사진과 같이 패키지 레벨 인티그레이션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칩렛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 노드 사이즈가 감소할수록 공정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칩렛은 CPU, GPU와 같은 로직 따위는 최신 공정인 3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하고 메모리는 22나노미터 정도의 레거시 공정을 사용해서 연결한다면 비용적으로 큰 이득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칩렛이 더욱더 각광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칩넷이 나오게 되면서 서로 다른 칩 간의 그 어떻게 통신해야 될지 통신 규약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유니버셜 칩넷 인터커넥트 익스프레스라는 UCI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칩넷을 어떻게 공정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에 관한 시장이 2020년에 2.42 빌리언 달러, 하나로 한 3조 조금 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2026년에는 8.69 빌리언 달러, 하나로 10조 원 넘게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컨벤셔널 패키징은 오사트라는 후공정 전문 업체들이 도맡았다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팹에서 적용되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과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왼쪽에 그 패키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보시면 먼저 와이어 본딩이 나와서 이 와이어 본딩으로 오랫동안 그 칩과 सब스트레이트, PCB सब스트레이트 사이에 인터커넥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플립 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리고 2D 스태킹, 3D 스태킹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2D, 2.5D, 3D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D 칩 인티그레이션은 PCB 기판 위에 칩을 올려놓고 이제 칩의 일렉트로드와 PCB सब스트레이트의 패드에 와이어 본딩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이 칩의 엣지에만 인터커넥트를 연결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와이어들끼리 닿으면 그 칩은 페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와이어들끼리 닿으면 안 되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또 매우 큰 공간적 이슈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2.5D 칩 인티그레이션인데 2.5D 칩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먼저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 인터커넥트를 연결하고 그 위에 칩은 2D 형태로 배열한 것을 2.5D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일반적인 칩과 3D로 스태킹된 뭐 예를 들어 HBM 같은 칩을 붙이는 경우 2.5D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린 왼쪽의 그림은 이와 같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 그리고 일반적인 칩과 3D 스태킹된 칩을 연결한 것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모사트 후공정 업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TSMC, 인텔, 삼성과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 기업에서 2.5D에 대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TSMC에서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코어스 그리고 인텔에서는 인베디드 멀티다이 인터커넥트 브릿지라는 이름의 EMIB 그리고 삼성에서는 아이큐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의 코어스 아이큐브는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로직 다이와 3D 적층된 HBM을 연결시킨 구조이고 인텔의 EMIB는 조금 특이하게 서브스트레이트 자체에 실리콘 브릿지라는 미세 패턴을 형성해서 칩 간의 인터커넥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3D 칩 인티그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 3D 칩 인티그레이션은 말 그대로 칩들을 그냥 어, 3D 낸드 플래시와 같이 3D로 적층시킨 구조인데 TSMC에서는 시스템 온 인티그레이트 칩이라는 이름을 써서 SOIC 그리고 인텔에서는 포베로스 그리고 삼성에서는 엑스큐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SMC에서는 HBM과 3D로 스태킹된 SoC들을 실리콘 인터포저로 연결하고 있고, 인텔은 구조 자체는 아까 2.5D와 유사하지만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칩과 같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SoC로 보면 전체적으로 3D 칩이 쌓아져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모든 칩을 3D로 연결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징 자체도 중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패키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패키징은 웨이퍼를 다이싱 한 다음에 테스트를 통과한 칩만 패키징을 진행했지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는 일종의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예로 들면 웨이퍼 레벨에서 패키징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다이싱 결과물이 하나의 완성된 칩으로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패키지 타입별 분류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L은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의 줄임말로 기존의 오리지널 패드에서 패드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패드의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RDL에 대해서는 뒤에 WLCSP에 대해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칩 패키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FPGA, 그러니까 파인 피치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에서는 칩의 일렉트로드를 와이어 본딩 방식으로 सब스트레이트와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플립칩 방식은 칩의 메탈리제이션 과정에서 그 메탈리제이션 된 배선 위에 솔더볼을 붙여서 칩을 뒤집은 다음, 그래서 플립이란 이름이 붙었고, 뒤집은 다음 솔더볼과 सब스트레이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플립칩 방식은 칩의 엣지 부분에만 인터커넥트를 형성하지 않아도 되고, 신호가 전달되는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D 인티그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TSV 방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SV는 모두 들어보셨듯이 칩을 적층 공정을 할 때 칩과 칩 사이의 연결을 이제 실리콘을 뚫어서 그 안에 이제 금속으로 채워서 비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2D로 인터커넥트를 연결하는 경우보다 3D로 적층하고 TSV로 인터커넥트를 연결하는 방식이 신호 전달 경로가 훨씬 짧아서 하이스피드로 동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3D로 적층하기 때문에 하이 덴시티를 가지고 이제 파워 전달 경로 또한 짧아지기 때문에 파워 관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3D이기 때문에 스몰 폼팩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칩렛 구조 중에 HBM에서 TSV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SV를 통해 D램과 이제 맨 밑에 로직 다이를 연결하고, 이제 로직 다이에서 파이 에리아에서 이제 다른 로직 칩과 통신하기 위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WLCSP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LCSP는 웨이퍼 레벨 칩 스케일 패키징으로 팬인, 팬아웃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팬은 칩의 사이즈를 의미하고, 패키지 사이즈가 칩 사이즈와 동일할 때 이제 팬인, 그리고 패키지 사이즈가 칩 사이즈보다 클 때 이제 팬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팬아웃을 사용하는 경우 칩의 패드 위치와 패키지의 패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 공정입니다. 만약 칩 사이즈가 달라진다면 팬아웃 방식은 RDL만 변화시키고 칩 캐리어에 해당하는 패키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적으로 큰 변화를 패키지 공정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팬인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자면, 칩 사이즈가 패키지 사이즈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적화된 패키지 사이즈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 배선 경로가 매우 짧기 때문에 정기적 특성이 향상되고, 만약 웨이퍼 공정 비용은 하나의 웨이퍼를 공정하는데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웨이퍼 공정 비용이 $100라고 하면 칩이 100개 중 10개만 동작한다 하면 한 개당 $10의 비용이 드는 거고, 100개 모두 동작하는 수율을 보인다 하면 한 개당 $1의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율이 높아질수록 패키징 공정 비용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칩을 보호해줄 패키지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같은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보호 기능이 약하고, 실리콘과 PCB 기판 사이의 열 팽창 계수 차이가 커서 이제 칩이 동작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 솔더볼 정기적 배선을 연결하는 솔더볼이 팽창 수축을 반복하게 되면 이게 기판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페일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팬아웃은 팬인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칩 사이즈가 바뀌어도 패키지 전체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과
이제 원하는 칩만을 선별해서 패키징 가능하기 때문에 수율적으로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패키징에 대해 디바이스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할 관점에 대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기존의 에리아와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선폭도 줄이고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물질도 바꾸고 이제 시계에서는 물질도 추가시키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해서 성능 향상을 이루었는데 이제 패키징 관점에서는 인터커넥트만 잘 연결된다면 3D 인티그레이션이 적용될 때마다 한 층 한 층 적층되면 이제 퍼포먼스와 에리어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성능 향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키징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패키징 공정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공정을 진행할 때도 고온에서 그 디바이스가 견딜 수 있는 썰멀 릴라이어빌리티를 가진 소자를 연구하거나 이제 낮은 썰멀 버젯을 가진 공정 방법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만약 디바이스 성능 향상을 이루어내서 예를 들면 디바이스가 10GBps로 동작하는 메모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도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전송 속도가 59GBps라면 디바이스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그 시스템의 전송 속도는 결국 그 인터커넥트의 전송 속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시스템에 적용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